도희 걔가 참 멍청해. 우리한테 이런 좋은 병실까지 내줬으니 말이야. 맞아요. 결국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어머니, 이게 당신들이 꿈꾸던 재벌가 VIP 삶의 끝이에요. 이제 감옥이라는 이름의 VIP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명절 내내 20명분의 제사 음식을 홀로 차리며 하녀 취급을 받던 며느리. 남편은 내연녀와 짜고 가짜 혈액 검사 결과지로 그녀를 가스라이팅하며 아파트 명의까지 노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의절했다던 그녀의 친정아버지가 사실은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3년의 내기가 끝나고 식모였던 아내가 본사 본부장으로 화려하게 등판하는 순간 탐욕의 눈먼 시댁 식구들을 향한 처절하고도 완벽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이고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도희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눈을 뜨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불려둔 쌀을 씻고 냉장고에서 나물 거리를 꺼내고 국물을 올리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아직 이불 속이었죠. 20명분의 음식이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산적을 꿰고 탕국을 끓이는 동안 도희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아무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연휴가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설거지를 마친 도희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진호 그리고 시누이 진아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제사상에 올렸던 보약이었습니다. 비싼 한약재로 만든 것으로 진호가 지난달 백화점에서 사온 것이었죠. 셋이서 사이좋게 뚜껑을 따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희 쪽을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희는 고무장갑을 싱크대 옆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배경 없이 3년만 버텨봐라. 그러면 내 능력을 인정하겠다. 아버지 한 회장의 말이었어요. JS그룹의 후계자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부모와 의절한 가난한 집딸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고. 도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고시를 준비하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도희는 그 옆에서 기꺼이 뒷바라지를 했어요. 반찬을 싸들고 고시원을 찾아갔고 진호가 시험에 붙던 날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히 치렀어요. 아버지와의 내기를 지키기 위해 도희는 웨딩카도 꽃다발도 다 줄였습니다. 하지만 3년은 길었습니다. 비서실장 이 실장에게는 한 가지만 부탁해뒀어요. 내기가 끝나는 날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연락권을 마음 깊은 곳에 아껴뒀어요. 도희는 오늘도 그 연락권을 꺼내지 않은 채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였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도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가방이었어요. 내기가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아는 아버지가 수고했다는 뜻으로 몰래 보내온 한정판 가방이었죠. 도희는 그것을 옷장 가장 안쪽에 숨겨뒀는데 진아가 기어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진아가 가방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언니, 이거 짝퉁이지? 가난한 집이 이런 거 사서 방에다 숨겨놓고. 도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도희의 침묵을 우습게 봤는지 가방 끈을 손목에 걸며 말했어요.
내가 가질게. 어차피 언니가 들고 다녀봤자 어울리지도 않잖아. 도희의 눈이 가방을 따라갔습니다. 진아는 그대로 현관을 나섰고 잠시 후 차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희는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행주를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진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희가 이어폰을 꺼내 영문 경제 방송을 틀자 진호가 인상을 쓰며 다가왔어요. 그 소리 좀 꺼. 명절에 그게 무슨 짓이야. 공부하는 거야. 잠깐만. 진호가 도희의 휴대폰을 집어 방송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공부는 무슨 공부. 내 덕분에 대기업 사원 마누라로 잘 살고 있으면 됐지. 가방 하나 동생한테 줬으면 월세 낸 셈 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아까워? 도희는 진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도희가 알던 얼굴이 거기 없었습니다. 도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였습니다. 도희는 진호의 외투를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하다 손을 멈췄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고급 주얼리 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도희의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었습니다. 도희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희는 영수증을 든 채 진호의 휴대폰 화면을 무심코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예약 확인해 두었습니다. 산부인과. 도희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도희는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진호의 차 앞에 서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에 연결하자 영상이 재생됐어요.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또렷했어요. 도희는 식모로 딱이야. 착하고 순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 아파트 명의만 내 앞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은 쉬워. 여자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호가 그 여자의 뺨에 입을 맞추며 덧붙였어요. 도희 친정? 신경 꺼. 지방에서 조그만 가게나 하는 집이야. 뭔가 들고 나와도 아무것도 못해. 도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멈추고 영상을 자신의 저장 공간으로 복사했어요. 그리고 법무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과 고소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짧고 명확하게. 도희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안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전복 박스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 손님들한테도 내놓지 않고 따로 챙겨둔 것이었습니다. 도희는 박스를 열어 싱크대에 전부 쏟아버렸어요. 물이 바닥으로 흘렀지만 도희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도희는 창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이 실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실장님. 도희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기는 끝났어요. 내일 아침 본가에서 차 한 대 보내줘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도희는 전날 밤 잠을 거의 못 잔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도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법무팀 동기가 밤새 준비해 보내준 이혼 서류였습니다. 도희는 봉투를 손끝으로 한번 짚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진호가 잠옷바람으로 주방에 들어선 것은 그로부터 10분쯤 뒤였어요.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시다가 식탁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도희가 봉투를 밀어주자 진호는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으로 집어들었어요. 안을 꺼내 펼치는 순간 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어요. 이혼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순간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희는 진호를 바라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치고는 눈빛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진호가 서류를 내려놓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흑백으로 인쇄된 종이였습니다. 진호가 그것을 도희 앞에 내밀었어요. 병원 로고가 찍힌 혈액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도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사실 진호가 그 서류를 꺼내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도희가 피곤하다며 동네 병원에서 종합 피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밥맛이 없고 자꾸 나른하다고 했는데 진호는 그 말을 기억해 두고 있었어요. 도희가 병원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던 진호는 그 틈을 이용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도희가 직접 받은 검사라고 믿게 만들면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계산했어요. 진호가 도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가를 붉히며 올려다봤어요. 도희야, 이거 봐. 우리 아이가 생긴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서류를 내미는 거야. 도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임신 호르몬 수치가 표시된 결과지였어요. 그런데 도희의 눈이 환자 이름란에서 멈췄습니다. 자세히 보니 원래 이름을 하얀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었어요. 그 위에 한도희라고 조잡하게 덧씌워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대고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도희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서류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을 써넣은 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도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어요. 이게 정말이야? 진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도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그럼 도희니가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병원 가봤더니 이런 거야. 도희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하는 척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파트명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게. 진호가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이미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도의 곁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도희의 손을 감쌌어요. 어머, 도희야. 잘됐다, 잘됐어. 우리 귀한 손주가 생기는구나. 시어머니가 도희의 배 쪽으로 손바닥을 뻗었습니다. 도희는 몸을 살짝 뒤로 뺐어요.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면 몸 관리가 제일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파트명의 문제. 어차피 한 집안 살림인데 진호 앞으로 정리해두는 게 맞아. 넌 태교에만 신경 써. 도희는 시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입으로는 손주 걱정을 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아파트였습니다. 처음부터 아파트가 목적이었어요. 도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희는 그날 오후 카메라를 꺼냈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거실 책꽂이 사이, 주방 수납장 모서리, 현관 신발장 위에 하나씩 붙였어요. 렌즈가 거실 전체를 향하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불을 끄고 화면을 확인했어요. 거실 소파부터 주방 입구까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진호가 도희를 불렀어요. 도희야, 내 사촌 동생 있잖아. 지방에 사는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너도 몸이 불편하니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희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사촌 동생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하지만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희가 문을 열자 헐렁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임수진이었어요. 진호 뒤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야. 한동안 신세 좀 지겠다고. 진호가 임수진의 짐을 들어 방으로 옮겼습니다. 도희는 복도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나란히 걷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서로 손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어요. 도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수진은 자리를 잡자마자 달라졌어요. 소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더니 발을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도희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언니, 발이 좀 부었는데 마사지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과일도 좀 깎아줘요. 도희는 임수진을 봤습니다. 진호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어요. 도희야, 좀 챙겨줘. 몸이 안 좋아서 왔으니까. 도희는 말없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일 칼을 집었어요. 사과 껍질이 한 줄로 길게 벗겨졌습니다. 도희는 칼을 움직이면서 소파 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임수진이 진호에게 낮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어요. 도희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임수진 앞에 내려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임수진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접시를 당겼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도희가 방에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수진이 진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도희만 나가면 이 집은 우리 거잖아. 아파트 명의만 넘어오면 끝이고. 진호가 낄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다 된 거야. 도희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녹화 버튼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그 무렵 진화가 찾아왔습니다. 도희의 임신 소식을 들었다며 환한 얼굴로 들어섰어요. 언니 축하해. 선물 가져왔어. 손에는 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화는 대신 도희의 손목을 잡았어요. 결혼할 때 해온 예물 시계였습니다. 이거 임산부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 내가 보관해 줄게. 도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진화는 시계를 손목에서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장 위에 있던 귀금속 함을 열었어요. 반지와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잘 챙겨둘게. 도희는 진화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진화의 SNS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도희의 시계와 목걸이였어요. 오빠가 사준 선물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희는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닫았어요. 그날 밤 도희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에 조작 흔적. 거실에서 녹화된 진호와 임수진의 대화. 진화가 귀금속을 가져간 정황을 모두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기록해두겠다고 했습니다. 도희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바람이 찼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리 펼쳐져 있었어요. 도희는 난간을 짚으며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네, 본부장님. 상황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도희가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저 사람들이 욕심에 완전히 눈이 멀었을 때, 그때 한꺼번에 다 걷어들릴 거예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희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안일을 하고 임수진의 수발을 들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어요. 겉으로는 순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어요. 도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액 검사 결과지의 진짜 주인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내밀었던 그 서류, 산모 이름이 지워지고 다시 쓰인 그 서류의 원본이 누구 것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도희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병원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확인서가 도착했어요. 산모의 이름은 임수진이었습니다. 도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도희는 확인서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문서로 확인하니 달랐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이 잠깐 흐려졌어요. 도희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희는 병원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진호가 임수진의 검진 날짜를 문자로 주고받은 것을 카메라로 녹화해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희는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진호가 나왔어요. 그 옆에 임수진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임수진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임수진이 무언가를 말하자 진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차 안이었습니다. 아무도 도희를 볼 수 없었어요. 진호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도희가 3년 동안 매일 아침 마주하던 얼굴이었어요. 고시 공부를 할 때 도희가 커피를 타다 주면 고맙다며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도희는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진호를 향한 마지막 감정이 그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때 진호와 임수진이 아기용품 가게 앞에 섰습니다. 도희는 차를 세우고 바라봤어요. 진호가 가게 안으로 임수진을 이끌며 말하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희가 아파트명에 넘기기로 했어. 이제 곧 다 끝나. 좋은 거 골라. 임수진이 웃으며 유모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진호가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어요. 도희는 그 장면을 눈에 담은 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JS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희는 3년 만이었어요. 아버지 한 회장의 집무실 앞에 서자 비서가 바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희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한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3년 전보다 도희의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왔냐? 도희는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 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블랙박스 영상 파일, 조작된 혈액 검사 결과지,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 목록, 진화가 귀금속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도희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감정 없이 사실만 말했습니다. 한 회장은 말없이 들었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는 눈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도희가 말을 마치자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장 그놈 잘라버리겠다. 도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잠깐요. 한 회장이 도희를 봤어요.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저를 본부장으로 다시 불러주세요.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한 회장은 잠시 딸을 바라봤습니다. 도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도희가 본사를 나서자마자 이 실장에게 연락했어요. 진호가 다니는 계열사의 회계 자료를 살펴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틀 뒤 보고를 올렸어요. 진호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써온 내역이었습니다. 임수진과 다닌 식당, 백화점, 산부인과 검진 비용까지 회사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 실장에게 말했어요. 증거로 다 남겨두세요. 그 무렵 집에서는 진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넘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감질났는지 진화는 도희의 방에 들어갔어요. 서랍을 뒤졌습니다. 도장함을 찾아냈어요. 도희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진화는 도장을 꺼내 종이에 찍어봤어요. 위임장 양식이었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서류였어요. 진화는 도장을 찍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몰랐어요. 도희가 설치해둔 카메라가 방안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진화가 서랍을 뒤지는 순간부터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임수진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도희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어요. 도희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3개를 꺼냈어요. 각각 한도가 설정된 JS 그룹 법인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시어머니와 진화까지 모인 자리에서 도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이제 화가 많이 풀리셨대요. 작은 선물로 카드를 보내주셨는데 식구들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도희가 봉투 3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카드를 꺼내 앞뒤로 살펴봤습니다. JS 그룹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진화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호도 카드를 손에 쥐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파트 증여 서류가 진행 중이라 믿고 있는 터였습니다. 도희가 드디어 완전히 두 손을 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카드를 주는 손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드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어요. 도희야, 잘 생각했어. 한 식구끼리 이러면 안 되지. 탐욕이 판단력을 마비시킨 듯. 진화는 이미 내일 어디서 카드를 쓸지 계획을 세우는 얼굴이었습니다. 진호는 임수진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도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책꽂이 사이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도희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도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옷장 안쪽 깊숙이 손을 뻗었어요. 비닐에 쌓인 채 걸려있던 정장이었습니다. 칼같이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 슈트였어요. 도희는 비닐을 벗겨내고 옷을 꺼내 펼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 구김 하나 없었어요. 도희는 천천히 슈트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3년 동안 도희가 봐온 거울 속 얼굴은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얼굴이었고 고무장갑을 낀 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희는 보석함을 열었어요. 귀걸이를 끼고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랐어요. 붉고 선명한 색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도희는 아파트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3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JS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도희의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그 소리에 맞춰 로비 양쪽에 서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십 명이었어요. 누군가 선창했습니다. 한도의 본부장님의 취임을 환영합니다. 일제히 외치는 목소리가 로비 천장까지 울렸어요. 도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도희의 얼굴에는 감격도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무실에 자리를 잡은 도희는 이 실장을 불렀어요. 사내 공지 올려요. 부임 소식은 이름만 올리고 사진은 빼요. 보안 검토 중이라고 하면 돼요. 이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호 씨 계열사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추가 자료 정리 중입니다. 도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고요. 완벽하게. 오전이 지나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진호가 다니는 계열사 사무실 단체 대화방이 시끄러워졌어요. 본사의 실세 본부장이 부임했다는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도희라는 이름이었어요. 사진은 없었습니다. 진호는 화면을 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옆자리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름 봐. 우리 집사람이랑 똑같네. 한도희. 동료가 웃으며 받았어요. 신기하다. 동명이인이네.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희가 자신을 위해 본사에 줄을 대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파트도 넘겨주기로 했으니 도희가 마음을 완전히 돌린 것이라 여겼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어요. 본사 인사팀 아는 사람에게 새 본부장과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도희가 계열사 시찰 일정을 잡았습니다. 진호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희가 이 실장과 보좌진을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진호가 자리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어요. 복도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걸음걸이가 눈에 익었어요. 체형도 머리 모양도 익숙했습니다. 진호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순간 도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호의 앞을 지나치면서 시선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직원을 지나치듯 차갑고 담담하게 걸어갔어요. 진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낮게 속삭였어요. 방금 본부장님 지나가셨다. 박 과장 아는 사람이야? 얼굴이 왜 그래?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서랍을 열어 결제 서류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도희와 똑같은 이름, 도희와 똑같은 얼굴. 진호는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고. 그 시각 백화점이었습니다. 진화는 VIP 라운지 소파에 앉아 직원이 가져온 핸드백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쇼핑백이 서너 개 쌓여 있었습니다. 도희가 준 법인 카드였어요. 진화는 카드를 건네받는 순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직원이 새 핸드백을 내밀었어요. 진화가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기다려달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매니저가 나왔어요. 손님,
이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아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해봐요. 확인해 봤습니다. 사용이 정지된 카드입니다. 진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느리고 또렷한 소리였어요. 진아가 돌아봤습니다. 도희였어요. 슈트 차림이었고 양옆에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진아는 눈을 깜빡였어요. 도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어디서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 도희는 진아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선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직원이 앞으로 나서며 진아의 손에 들린 쇼핑백을 가져갔어요. 진아가 쇼핑백을 놓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요. 직원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JS 그룹 소유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은 회수 절차에 따릅니다. 진아가 도희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희가 진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진아 씨, 그 카드로 쓴 돈 전부 기록돼 있어. 이제 경찰서에서 보자고. 진아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더 이상 진아를 보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희의 방 쪽으로 갔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옷장문이 활짝 열린 채였습니다. 안에는 정장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명품 슈트, 코트, 원피스. 3년 동안 도희의 옷장에서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진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으며 서 있었습니다. 도희가 화장대 앞에서 귀걸이를 빼며 말했어요. 거울로 진호를 보면서였습니다. 왔어? 진호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도희야, 너 오늘 회사에.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도희는 귀걸이를 보석함에 넣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잘 버텼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야. 진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럼 그게 다 뭐야? 가난한 집딸이라고 부모랑 의절했다고 한 건. 도희가 거울에서 진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진호의 눈을 직접 바라봤어요. 진호야. 도희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누릴 가짜 천국은 끝났어. 진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희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희는 진호를 불렀어요. 진호는 아까 방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희가 본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으로 직접 봤으니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도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나 오늘 많이 흥분했던 것 같아. 미안해. 진호가 도희를 봤어요.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연락을 드렸어. 이제 그만 화해하자고. 아버지도 그러자고 하셨어. 호텔에서 한번 다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아버지가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 진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희가 완전히 마음을 돌렸다는 신호였어요. 아파트 증여도 진행 중이고 이제 장인어른과의 관계까지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진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 그게 맞지. 한 식구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아까지 모두 호텔로 향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도희가 예약해둔 스위트룸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 스위트룸 문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을 열었어요. 어머나,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만 도인의 집 거실보다 넓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음료가 가득 준비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꽃다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진아는 방 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욕실 문까지 열어봤어요. 욕조가 있었고 세면대 위에 고급 화장품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진아가 진우에게 달려와 팔을 잡았어요. 오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야? 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자리를 잡자마자 도희가 말했습니다. 호텔 안에 매장들이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카드 쓰세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카드를 집어들며 눈을 빛냈습니다. 진아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도희는 그 모습을 보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 다 와 있죠? 네, 본부장님. 법무팀과 보안팀 모두 대기 중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실시간으로 다 잡아요. 결제 전표, 매장 화면 전부요. 호텔 지하 매장에서는 이미 진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진열된 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걸쳐봤습니다. 직원이 다가오자 도희의 법인카드를 꺼내 흔들었어요. 마음에 드는 거 다 계산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진아는 그 모습을 보며 다음 매장으로 걸어갔어요. 보석 가게였습니다. 목걸이를 들어 목에 대보고 팔찌를 손목에 걸어봤어요. 직원들이 줄지어 응대했습니다. 진아는 재벌가 사람이 된 것처럼 의자에 기대 앉아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손짓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앉았어요. 호텔 직원들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JS 그룹 본부장이에요. 우리 아들은 곧 사장 자리 올라갈 거고 시어머니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지인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정말이요. 대단하시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폈어요. 직원이 음식을 가져오는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느려요? 이 호텔이 그 수준이에요? 직원이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얼굴로 지인들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직원이 물러서는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그 시각 도희는 본사에서 보내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이 실장이 정리해 보낸 자료였습니다. 임수진과 함께 다닌 식당, 백화점, 산부인과 진료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도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파면 보고서 초안 올려줘요. 고소장도 같이요.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후가 지나 저녁이 됐습니다. 도희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전송됐어요. 진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공증 절차 완료됐어. 서류는 다음 주에 넘길게. 잠시 후 진호의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역시 도희야. 도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호는 호텔 방 안에서 혼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아파트 공증이 완료됐다는 도희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 된 것이었어요. 집도 생기고 임수진과 아이도 있고 사장 자리까지 보장받은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이 기회에 임수진과 아이가 해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손을 써두고 싶었습니다. 원정 출산 비용에 나중을 위한 자금까지 넉넉히 보내두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진호는 계열사 업무용 화면에 접속했습니다. 비자금 계좌였어요. 숫자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금액이 컸어요.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그 순간 이 실장의 보고가 도희에게 전달됐습니다. 도희는 금액을 확인하고 서류 옆에 받아 적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호텔 라운지에서는 진아가 처음 보는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도희가 미리 섭외해둔 사람이었습니다. 투자 전문가처럼 차려입고 있었어요. 지금 들어오시면 3달 안에 2배입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해요. 진아가 눈을 빛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얼마부터 시작해요? 남자가 서류를 펼쳐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진아는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호텔에서 재벌가 사람인 척 인맥을 자랑하고 다녔더니 투자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 믿었어요. 이런 기회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아는 서류에 손을 뻗었어요. 도희가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며 진아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진아가 서명하려는 순간 도희가 낮게 말했어요. 진아 씨, 그 서류 한 번 더 읽어봐. 진아가 도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언니는 상관없잖아요. 그래, 상관없어. 그냥 알려주는 거야. 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아는 도희의 뒷모습을 잠깐 보다가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차피 재벌가 인척이 되는 마당에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서명하는 손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복도에서 진호와 마주쳤어요. 진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희를 보자 멋쩍게 웃었어요. 도희야, 잘됐다. 이제 우리 잘해보자. 도희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이 행복, 오늘까지야. 진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희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호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스위트룸 안에서는 아직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희는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드 전부 정지시켜요.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팀 각 층 배치해요. 아무도 짐 들고 나오지 못하게. 전화를 끊고 도희는 창밖을 봤어요. 새벽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도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카드가 정지된 것을 단순한 오류라 여겼어요. 프런트에 전화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사용이 정지된 카드라는 것이었어요. 도희에게 연락해도 짧은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확인 중이에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카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퇴실을 요청했어요. 스위트룸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진화는 쇼핑백을 끌며 투덜거렸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카드가 막혔다는 것은 도희가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었습니다. 아파트 증여도 흐지부지 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진호를 불렀습니다. 진호야, 엄마 생각이 있어. 진호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도희가 본부장이라는 거 이제 세상이 다 알잖아. 그러면 세상이 도희 편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진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내가 아픈 걸로 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구박받아 쓰러진 시어머니.
그림이 되잖아.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날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최장암 말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손에 들고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평소보다 두껍게 발랐어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느슨하게 감쌌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아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을 나왔습니다. 진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 본사 앞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진호가 섭외한 사람들이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할 사람도 있었고 시위대처럼 보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JS 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서자마자 로비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어요.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저리 가요. 나 여기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돈으로 나를 가두고 밥도 안 줬어. 이 손 좀 봐요. 이게 사람 손이에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진단서도 펼쳐 보였어요. 로비 밖에서는 이미 진호가 섭외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중 한 명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이렇게 대해요? 본부장이 누구야? 당장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댓글이 빠르게 달렸어요. 진호는 건물 밖 카페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댓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시각 진화는 집에서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육아, 카페와 동네 게시판이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임신한 올케가 본부장 자리 탐난다고 쫓아내려 한 재벌가 며느리 실체. 배가 불러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달렸어요. 공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진화는 흡족한 얼굴로 화면을 봤어요. 다른 카페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본사 2층이었습니다. 도인은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로비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이었어요.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카메라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실장이 옆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밖에도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취재 차량도 2대 더 왔어요. 알아요. 지금 내려가시겠습니까? 아직이에요. 도인은 시계를 봤습니다. 취재진이 더 모여야 했어요. 한 번에 뒤집으려면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도인은 난간을 짚은 채 기다렸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더 커졌습니다. 임수진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배를 감싸쥐고 본사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도의 본부장이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아이가 어떻게 될지. 임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취재진이 임수진 쪽으로 몰렸어요. 본사 앞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을 멈추고 쳐다봤어요. 한 회장이 도의 옆으로 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도희야, 보안팀 내려보내자. 저건 아니잖아. 도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요. 한 회장이 도희를 봤어요. 도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직접 보게 해드려야 해요. 카메라가 많을수록 좋아요. 지금 내려가면 절반밖에 못 보여줘요.
한 회장은 잠시 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희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들이 일제히 도희 쪽으로 돌아왔어요. 도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천천히 섰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도희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렸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시어머니가 도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도희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요. 도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룹산하 병원인데 VIP 병실을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치료 비용은 전부 제가 낼게요. 지금 바로 모시고 가도 돼요? 카메라들이 시어머니 얼굴을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진호 쪽을 힐끗 봤습니다. 진호가 건물 밖에서 창문 너머로 지켜보다가 눈짓을 했어요. 따라가라는 신호였습니다. 도희가 여론에 밀려 굴복한 것이 분명했어요. 이참에 병원에서 더 크게 요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도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도희야. 내가 많이 아파. 어서 가자.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것에 실렸어요. 진호가 뛰어들어와 시어머니 옆에서 부축하는 척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 진호가 도희를 돌아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취재진이 구급차를 따라 카메라를 돌렸어요. 도희는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 실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도희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어요. 병원 브리핑룸 예약해요. 그리고 취재진한테 연락해요. 1시간 뒤에 발표가 있다고. 증거자료 배포 준비는요? 도희가 이 실장을 받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요. 브로커 자백부터 건강검진 자료, 혈액 검사 결과지, 카드 내역, 홈캠 영상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서요. 이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희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남아있던 취재진이 도희의 뒷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도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 입구에 멈췄습니다. 들것이 내려졌어요. 시어머니는 들것 위에 누운 채 병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진호가 옆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걱정스러운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VIP 병동 특실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방이 나왔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달랐어요. 소파가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꽃바구니까지 놓여 있었어요. 도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복 바람으로 쉬시라고 당부하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들것에 실려 들어올 때의 그 힘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서 풀어 소파에 던졌어요. 기지개를 켜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 이거 꽤 좋은데. 진아가 소파 쿠션을 눌러보며 웃었어요. 엄마, 연기 진짜 잘하셨다. 나 로비에서 진짜 환자인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동네 연극반 출신이야.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어 배달 앱을 열었어요. 고급 중식당이었습니다. 전복 요리와 랍스터, 그리고 와인을 골랐어요. 금액이 상당했지만 시어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왕 VIP실 온 거 제대로 즐기자. 어차피 다 도희 돈으로 먹는 거잖아. 도희가 비용 다 내준다고 했으니까. 진아가 리모컨을 집어 대형 텔레비전을 켰어요. 소파에 드러누우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잠시 후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임수진도 들어섰어요. 진호가 문을 닫으며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호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병원 측에서 준비해둔 음료 중에 샴페인이 있었습니다. 도희가 VIP 환자를 위해 미리 넣어둔 것이었어요. 진호가 병을 들며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스캔들 덮으려면 수백억은 내놓아야 할 거야. 암 환자 시어머니에 임신한 여자까지 나왔으니까. 언론에 다 퍼진 마당에 도희 입장에서는 조용히 덮는 게 나을 거거든. 임수진이 진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아주 많이. 진호가 샴페인 마개를 열었습니다. 터지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어요. 거품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가 잔 4개에 나눠 따랐어요. 시어머니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도희는 참 멍청해. 우리한테 이런 좋은 병실까지 내줬으니 말이야. 본부장이 뭔 소용이야. 진아가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맞아. 결국 우리가 이긴 거잖아. 4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아무도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진호가 리모컨을 집어들어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단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실제 검진 기록은 없어요. 의뢰를 받고 서류만 작성한 겁니다. 의뢰인은 박진호 씨였고 어머님 명의로 췌장암 말기 진단서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였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상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수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췌장 수치도 혈액 수치도 어디 하나 이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가려 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희가 들어섰어요. 짙은 슈트 차림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옆에 있었어요. 그 뒤로 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따라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취재진이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여러 대가 병실 안을 향했어요. 진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도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한가운데 서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어머니, 검진 결과가 저기 나와 있어요. 아주 건강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으며 겨우 서 있었어요. 스크린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였어요. 진호가 도희에게 내밀었던 위조 서류가 한쪽에 떴습니다. 환자 이름란에 수정액을 덧바르고 한도희라고 조잡하게 찍어낸 흔적이 화면 가득 확대되어 보였어요. 그 옆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짜 원본 서류가 나란히 떴습니다. 환자 이름이 선명했어요. 임수진이었습니다. 두 서류가 나란히 비교되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이어서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였어요. 병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도희는 식모로 딱이야.
아파트 명의만 넘어오면 끝이야. 도의 친정은 지방에서 구멍가게나 하는 수준이라 밟아도 소리 못 내. 임수진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어요. 취재진의 카메라가 임수진을 향했습니다. 임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문 쪽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임수진이 멈췄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마이크를 들이밀지 않았어요. 스크린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백화점 CCTV 영상이었어요. 진아가 매장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내미는 장면이었습니다. 핸드백, 보석, 옷들이 계산대 위에 쌓여 있었어요. 화면 아래에 금액이 표시됐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은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도희의 방 안이었어요. 진아가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내 종이에 찍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진아가 벽 쪽으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저건 그냥 잠깐 확인한 거야. 찍은 게 아니라고. 도희가 진아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진호가 한 회장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바닥을 짚으며 한 회장의 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회장이 진호를 내려다봤어요. 3년 전 도희가 데려온 남자였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성실한 청년이라고 했었어요. 한 회장은 그 말을 믿고 딸을 보냈습니다. 한 회장의 눈빛이 굳어졌어요. 한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뺨을 갈겼어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내 딸의 인생을 망친 대가는 법으로 치러라.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서류 묶음을 들고 취재진을 향해 섰습니다. 지금부터 JS 그룹 감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읽어 내려갔어요. 진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사 비자금 횡령 금액, 사문서 위조 사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진단서 위조 사실, 진화의 법인카드 횡령 내역, 인감 위조 시도까지 발표됐어요. 취재진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도희는 그 자리에 서서 감사팀장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혼자 참았던 것들이었어요.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했고, 귀금 속을 빼앗겼고, 하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도희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도희가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도희야, 도희가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어머니, 이게 당신들이 꿈꾸던 재벌가 VIP 삶의 끝이에요. 이제 감옥이라는 이름의 VIP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병실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소리를 질렀어요. 진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도희는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희는 돌아서서 복도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VIP 병동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된 날. 취재진이 찍어간 영상이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전국에 퍼졌어요. 브로커의 자백, 위조된 혈액 검사 결과지, 회사 비자금 횡령, 인감 위조 시도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여론은 하루 만에 뒤집혔어요. 도희를 악덕 며느리로 몰았던 댓글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말들이 채워졌습니다. 3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저 여자는 진짜 대단하다. 이혼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판사가 읽어내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호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될 때만 해도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블랙박스 영상, 음성 파일, 횡령 내역, 브로커 자백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어요.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 경위가 다가왔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호가 뒤를 돌아봤어요. 방청석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진화도 임수진도 없었어요. 진호는 그 빈 방청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경위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도희는 법정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도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어요. 복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희는 잠깐 그 빛 속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판은 며칠 뒤였어요.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누군가 도와주러 올 것이라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선고가 내려지고 경위가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사장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위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복도로 나가면서도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가 사라졌어요. 진화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살림이 거덜났습니다. 법인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어요. 가지고 있던 명품들도 차압됐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물건들이 트럭에 실려나가는 것을 진화는 복도에서 바라봤어요. 수감되던 날 진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불과 몇 달 전 도희의 귀금속을 손에 쥐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임수진 소식이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진호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횡령 금액 환수 절차가 시작되자 임수진은 아이를 낳은 뒤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비상금만 챙겨 떠났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아이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관련 기관에 인계됐습니다. 이 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도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홀로 남겨진 아이였어요. 도희는 이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좋은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절차 밟아줘요. 필요한 비용은 내가 낼게요. 이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도희는 서류를 앞에 두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처음 진호와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고 도희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어요. 아버지와의 내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도희는 진호 옆에 서서 행복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도희는 이혼 서류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차근차근 진행됐어요. 3년 동안 도희가 시댁에 써온 돈, 진아가 가져간 귀금속과 가방, 진호가 횡령한 금액까지 모두 청구됐습니다. 돌아온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도희는 그 금액을 확인하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JS그룹 공식 취임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화려한 행사 대신 도희는 첫 번째 사업 발표를 선택했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재단이었어요. 도희처럼 가정 안에서 소리 없이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재단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도희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저도 한때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다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단이 그 손이 됐으면 해요.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도희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신혼집 아파트 경매 낙찰, 세입자 퇴거 현장. 화면 속에 낯익은 아파트가 보였어요. 도희가 3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복도에 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끼던 가구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도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찻잔을 들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면을 오래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도희는 옷장에서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보내줬던 그 한정판 가방이었어요.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진아가 빼앗아 갔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도희는 가방을 어깨에 걸었어요. 본사 회장실 문 앞이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한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희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딸의 어깨에 걸린 가방을 봤습니다. 3년 전에 보냈던 그 가방이었어요. 한 회장의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한 회장이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수고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글자면 충분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도희는 본사를 나섰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지나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변이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강물 위에 넓게 퍼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희는 걸었어요. 가방이 어깨에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도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강한 사람 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뻔뻔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도희의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참는 것과 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참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도희처럼 때를 기다리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 채널은 그런 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신다면
더 시원하고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